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보자, 2023년 6월 2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국방 논평국주 하나 골랐고요. 이 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진 거는 한 달 좀 된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디젤 잠수함을 12척 구입할 의사가 있다. 예, 그래서 조금 정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 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간의 이제 상황, 큰 맥락을 한번 짚어보고, 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파악하는 과정에서 또 등장한 우리의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그 준비 상황을 한번 더 확인하게 또 됐어요. 그래서 문건식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노무현 정부 때 핵 추진 잠수함을 비밀리에 준비하던 362 사업단장이었죠. 현재는 예비역 대령이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묶어서 쭉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아마 최초 기사가 난 것 같아요. 이게 캐나다 기사예요. 오타와 시티즌이라고 되어 있죠. 4월 4일. 이것도 공식 발표라기보다는 이제 아는 소스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아마 공식화된 것 같아요.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이걸 골랐습니다. 4월 4일이고 캐나다 해군이 12척의 잠수함을 구입하려고 한다. 디젤 추진인 것 같다. 디젤 일렉트릭이죠. 디젤 전기 추진이죠. 예. 그래서 비용은 이게 호주 달러 같아요. 호주 달러가 약 1,000원 좀 안 되는데 1,000원으로 보면은 최소 60조, 많게는 한 100조까지 쓸 수 있겠다. 그러면 12척인데 하나당 우리로 치면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국내 지금 1조 유로 가까운데, 그러면 12조 몰이면 될 것 같은데, 뭐 많이 쓴다 그래도 20조 원이면 될 것 같은데 60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은 캐나다가 지금 현지 생산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추정입니다. 그게 이 지금 한 6개국 정도가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고, 프랑스, 독일, 우리, 일본 여기가 이제 강력하고, 특히 이제 우리하고 일본이 근데 디젤 잠수함에서 캐나다가 원하는, 캐나다는 큰 것을 원하거든요. 해안선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장함할 수 있고 승무원들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양강 구도다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현지 생산을 하려고 한다. 그럼 기술 이전이나 부분도 좀 필요하고, 여기에 관련된 유연성도 좀 필요하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현재는 대문 사진에서 사용했던 빅토리아급이라고 하는 디젤 잠수함 2,400톤급 되는, 영국에서 옛날 개발된 거예요. 90년대. 그걸 현재 4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명이 30년대 중후반쯤 되면 이제 끝날 것 같고, 그 4척도 그렇게 썩 훌륭치가 못해서 영국이 금방 이제 오래 운용하지 않고 금방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보니까 수출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고, 그걸 캐나다 해군이 받아쓰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가장 큰 것은 미국이 이제 러시아, 중국 그 전선을 펴는 데 있어서 미국 혼자 힘으로 하기는 버겁다. 동맹국들이 좀 발을 담궈라. 예. 그래서 뭐 호주가 우리는 이미 많이 발을 담궜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알게 모르게, 주로 모르겠죠. 예. 호주가 핵잠 추진하는 거, 그런 거에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너희는 미국 땅 위에 붙어 있다고 너무 그쪽으로 출혈이 너무 없다. 예. 그런 관점에서 60조를 쏘겠다. 잠수함. 우리 해역은 우리가 담당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실제인가 이런 이제 긴가민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한 5월 중순에 이런 기사가 났죠. 이게 MBC 경남인데, 여기에 경남에 방산업체가 많잖아요. 창원, 울산 다 모여 있죠. 거기에 한화, 뭐 또 그 밑에 가면 거제도니까 대우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울산에 있고, 한화도 지금 거기 있죠. 큰 게 아마 창원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MBC 경남에 지금 보도가 잘 나와요.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중공업 바깥에 있는 호텔 주차장인데, 현대중공업에 방문한 캐나다
탐방단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 나와서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던 대우조선 해양 버스로 갈아타는 장면이에요. 좀 이따 보면 화면에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저쪽 버스를 옮겨 타요. 그래서 대우조선 해안가서 다 둘러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에 가서 또 둘러보고 왔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맞긴 맞다. 그리고 큰 맥락으로 봐서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 캐나다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로 하자면은 이 경쟁 구도가 뭐가 될 거냐. 우리가 이제 장보고 3 배치 2를 이제 건조 중이죠. 그거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일본 것이 일단 요 두 국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도 일본의 타이게이급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제 우리보다 좀 빨라요. 우리 배치 2보다는. 그렇지만 뭐 1, 2년 정도 빠른 차원이에요. 이 두 개가 경쟁 모델이 크기도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하고 차이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쟁력이 뭔지. 일단 제가 이제 살펴본 전문가의 언급이 눈이 가요. 어떻게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근식. 예. 그의 말에 따르면은 일본 쪽에서는 아무래도 철강 소재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보다 우위가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HY 100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보다 좀 더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잠항 깊이가 500m 정도로 우리는 400m 플러스 정도인 것 같아요. 일본만큼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속 더 깊이 잠항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일본이 더 유리하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크기나 이런 건 다 비슷해요. 예. 자, 이게 우리 배치 2가 지금 물망에 오르는데 배치 2의 차이가 뭐냐면은 뒤에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리튬 이온 배터리예요. 그 전까지는 이전 세대의 축전지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리튬 이온으로 오면서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다. 즉 그 말은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 두 번째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국가예요. 잠수함에. 그 첫 번째는 어디냐? 일본의 타이게이급이에요. 물론 이전에 소류급도 후반 기종들은 거기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저 부분은 같아요. 뭐 세부적인 성능까지는 알 수가 없죠. 국가 간의 비밀 사항이니까. 예. 민간인이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우리는 장보고 배치 2에 장보고 3 배치 2에 오면서 뭘 하기 시작했느냐면은 산소 불요 체제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수소 연료 전지예요. 예, 수소를 싣고 다니면서 그걸로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산소도 같이 싣고 다니고. 그거는 독일이 먼저 개발했고 그다음 우리가 개발한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효율성도 좀 좋다고요. 방식이 좀 달라져. 이것 때문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 리튬 이온 기존 배터리 체계에다 이게 덧붙여지면 잠항 기간이 많게는 2배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대 잠항 기간 디젤 잠수함으로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료 전지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것은 독일과 그다음 우리예요. 일본은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즉 그 말은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한계는 뭐냐면은 자꾸 수면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긴박한 작전을 수행하면 더 빨리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채용함으로 해가지고 잠항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큰 혜택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자, 그런 면에서는 아주 선명한 우위가 있지 않느냐.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경남 쪽의 뉴스인데 과감하게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과감하다고 봅니다. 배치 3는 4,000톤급인데 이걸 만재 배수량으로 따지면은 이미 배치 2가 4,000톤이고 배치 3는 한 5,000톤 가까이 될 거예요. 아니면 4,000톤 후반대나 될 겁니다. 그게 보통 외국 자료에서 그들의 잠수함을 소개할 때는 만재 배수량이거든요. 수상함도 그래요. 우리는 항상 작은 쪽을 선택해서 적어요. 자, 배치 3에는 뭐라고 적어놨느냐? 원자력 또는 연료전지다. 원자력으로 간다는 뜻이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잠수함 전문가로 알려진 여기서 이제 문근식 교수 돼 있는데 이 사람의 방송이 상당히 좋았어요. 정보란 면에서 그렇고 언론에서 다 말은 못하지만 여러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줬어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설명란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타이게이급과 상대적 우위를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이 양반이 한 이야기하고 제 생각을 좀 덧붙여서 이제 합쳐진 겁니다. 자망 시간 말씀드렸고
수직 발사관이 10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근식도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타격력이 훨씬 강할 수 있고 다양한 무기 체계가 들어갈 수 있다. 예. 나중에 필요하다면은 핵탄두가 들어가는 SLBM을 넣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그가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핵 빼고는 다 만드는 거니까. 즉, 그 수직 발사관의 두께, 그 안에 들어갈 미사일의 크기는 이미 계획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서로 안 맞으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캐나다가 그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죠. 그게 뭐 그 안에다가 핵탄두만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거기를. 자, 그게 있고 현지 생산이라는 부분을 캐나다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비용을 산정해 놓은 걸 봐도 좀 그렇거든요. 왜? 저 정도 많은 돈을 쓰면 그 돈이 캐나다에 떨어져야 된다고 캐나다는 생각할 거예요. 호주도 그랬거든요. 호주가 처음에 핵잠 말고 프랑스 잠수함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라쿠다급의 잠수함에 호주가 원해서 디젤로 바꿔서 하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것도 덩치가 아주 컸죠. 그것도 또 단가가 올라가는 것은 호주 현지에서 여러 업체들한테 갈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또 여기 핵 잠수함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그게 호주가 원한다기보다는 미국이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프랑스가 화가 많이 났었겠죠. 그때 프랑스가 디젤 잠수함에 낙점을 받았을 때 같이 경쟁했던 기종이 그때 이제 일본이 그들의 무기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돼서 등장했던데 소류급이었어요. 소류급. 지금 타이게이급 이전급. 예.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이 문건식의 말에 의하면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현지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타보고 승무원들이 뭐 특정 기종을 선호했다, 이런 게 불편했다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문건식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을 만해요. 생산을 하려면 거기 기술 이전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무기 수출 처음 해보는 일본 입장에서는 가까스로 무기 수출까지 겨우 하게 됐는데 전격적으로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까지 팔을 확 넓히기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건식이 많이 타당성이 있어요. 만약 이번도 캐나다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요구한다면 현지 생산을 역시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왜냐? 우리는 이제 디젤은 요번 것으로 끝내고 이제 장보고 3 배치 3에 가서는 지금 핵 추진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핵 추진으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간격을 더 벌릴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직 발사관에 더불어서 캐나다도 향후 원한다면은 그쪽으로 올라탈 수 있어요. 호주도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디젤에서 핵 추진으로. 그런데 일본은 절대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는 없을 거거든요. 뭐 세상 일은 모릅니다만은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그런 거예요. 핵자 들어가는 것을 하기는 어렵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운용 실적이라는 면이 있고 문건식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캐나다가 이런 이제 그들의 잠수함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미국의 자문을 구했고 미국이 디젤 잠수함이라면 한국이 최고지. 이런 말을 흘리는 걸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군이 훈련을 여러 나라 국가들과 뛰어보는데 우리가 인정받았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 수준도 훌륭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성적인 거지만 우리가 훨씬 뛰어날 수 있다. 일본보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뭐 납기일 맞추는 거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문건식을 제가 다시 TV에서 보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생각을 떠오르죠. 우리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디자인을 책임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역도 빠른 것 같아요. 예비역 대령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잠수함 분야의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가 우리 언론에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핵 잠수함 추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우리 준비가 돼 있으며 계기만 되면 바로 간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언급됐던 거, 또 문근식의 말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했던 내용들을 결합시켜서 한번 더 맞춰 봤어요. 역시나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장보고 3의 패치 3는 거의 핵 추진이다. 그래서 캐나다는 그것을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다. 옵션이 많다. 일본은 타이게이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핵 추진으로. 네. 자, 그래서 문근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정도 이력이 나와요. 그 책을 썼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그 책을 소개하면서 저자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해사 35기 현재 예비역 대령이고 최초자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잠수함에 있어서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 유학 최초. 우리나라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받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나대용함의 초대 함장이었고, 그리고 12년 만에 전역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제가 봐서는 빠져 있어요. 이런 것도 실어 나르다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곳에서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그럼 역시나 가장 중요한 이력이 빠져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력이 뭐냐? 이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62 사업단장이 있었어요. 제가는 노무현 때 2003년이었죠. 예, 그때 출범했고 1년도 채 존속하지 못하다가 여러 가지 사안들을 휘말리면서 없어졌죠. 해체됐죠. 예. 그런데 이 사람 이제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가 이제 SBS에서 17년에 보도한 내용이에요. 예. 그때는 지금하고 정치적 여건은 정치적 지형은 좀 달랐었죠. 예. 그리고 지난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핵추진 잠수함 건은 많은 관심을 가졌을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상세 설계와 제작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본다. 저 큰 을개는 다 된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해보고 뭐 실험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게 된다. 예, 상세 설계, 여튼 제작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제작 준비 전까지는 다 됐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게 제가 처음 봤던 건데 벌써 5, 6년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정권이 바뀐 이 시기에 와서도 지금에 와서도 이번 뭐라고 할까? 캐나다 잠수함 건으로 좀 전에 그 방송에서 장시간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어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원자로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 예. 이거의 기술 소스는 언제냐?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김대중 정부 시절 그때 온 것 같아요. 러시아의 OKBM이라고 지금도 원자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형 원전 기술을 도입하자. 여기에 대한 뭐랄까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관여했던 출장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로 보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전 기술 개발이 들어간 게 97년에 이제 시작이 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 구소련이 붕괴되고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그때 쇼핑을 많이 갔던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지금 핵심 군사 기술, 국방 기술들이 그때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왔고 그걸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잘 갈고 다듬어서 우리 것으로 발전시켜서 만들어낸 거죠. 자, 2003년 362 사업단이 출범했고 2004년에 362 사업단 해체됐죠. 예, 저때 그 유명한 조선일보 유영훈 기자의 엠바고 위반 사안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도망가 버린 그런 이제 사안하고 같은 시기에 발생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노출됐고 미국도 알게 됐고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그 당시 유영훈 기사가 일면 기사로 조선일보에 2004년 1월 26일이네요. 자, 그러면 저 사업단은 1년도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기사를 싣고 미국으로 출장 가버렸죠. 이걸 비행기 속에서 썼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본인 스스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살고 있죠. 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원자로 사업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예, 그것은 사업단은 해체됐지만 그 하부는 살아 있었다. 그게 어디로 갔느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로 갔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진짜 많이 하고 있다. 예. 우리한테 바깥으로 공개해서 알려주는 것은 다 정리되고 다 필요한 것만 딱 한다. 모든 게 확인된 것만 딱 알려준다. 그것도 딱 알아도 되는 내용만. 그래서 국가인에서 나오는 자료는 항상 보수적이지만은 그 한자 한자,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다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자제하면서 적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인으로 갔고 잠수함용 원자로 발전 개발 사업에서 계속 후속 연구를 했다.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 소형 원자로 스마트 기반 그거 할 때 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소형화 시키는 거니까 향후는 원전이 소형화된다. 안전도가 확보되는 차세대 원전으로 가야 된다. 2017년부터 3년 전이 2017년 기준 3년 전이니까 2014년에 응용 연구 기본 설계 완료. 마찬가지죠. 잠수함 선체랑 같아요. 이제 설계해서 만들어서 해보면 된다. 이 정도 수준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스마트 원전은 가끔씩 보도가 됐죠. 그리고 이 응용 연구 완료된 이 부분이 뭐와 상관이 있느냐? 지금 미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원전하고 상관이 있어요. 소형 원전하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전기차 산업이 갑자기 떴는데 그게 여러 가지 처음에 미비한 점이 많았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전기차를 다 등록해주고 허가를 해줬어요. 미국이 없었으면은 그 전기차에 앨런 머스크가 아무리 훌륭한 천재라도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타이밍에 적절한 일을 지원을 해줬고 전 세계가 수용을 해줬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휘발유 하이브리드, 뭐 디젤 하이브리드 이렇게 준비하던 일본과 독일은 그냥 확 뛰어넘어서 간 거잖아요. 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전기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스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 세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타 종으로 넘어간다. 그게 여러 가지 명분이 있죠. 환경 명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 경제적, 파워게임적 그런 부분들이 다 융합되어 있는 거죠. 자연 환경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패권 국가에 있다. 미국이.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순간에 또 터질 수 있는 것이 이 소형 원전이에요. 차세대 소형 원전이에요. 안전도가 훨씬 강화된 거. 우리는 그걸 엮어서 같이 한 거예요. 지금 많은 기술들이 우리가 미국보다 나은 점이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왜? 우리는 목숨 걸고 했거든요, 이거. 핵 추진 잠수함 가지려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핵 탄두를 만드는 기술은 상대적으로 훨씬 쉽죠. 그리고 뭐 이런 차세대 원전을 만들 정도 되면은 핵폭탄은 그냥 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미국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부분이 보여요. 타이밍을 맞출 거예요. 이거하고 수소에너지 이런 부분. 전기에너지 갑자기 확 미국이 준비도 덜 된 차들을 확 전개시켰던 것처럼 딱 중국을 가장 구석으로 몰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딱 터뜨리겠죠. 자, 그래서 이게 2014년 정도에 다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건들은 그게 어디로 갔느냐 얘기입니다. 옛날 소개시켜 드린 거지만 울산과학기술원 원전연구단 이리 갔어요. 보이시죠? 초소형 원전연구단. 여기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원전연구단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 적어 놓은 걸 보면은 이 연구단의 목적이 조금 더 제목이 드러나 있어요. Research and Verification Arena라고 되어 있어요. Verification이 뭡니까? 증명하는 거거든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차세대 초소형 원전 연구 및 실정센터예요. 즉 그 앞에 있던 기초 연구를 이제 받아와서 이제 기초 연구 단계에서 할 건 다 했다. 처음에는 3주기 사업단, 그 다음 그걸 이어받아서 한 10년간 ADD 과학연구소, 그 다음 다 끝나서 실제 만드는 거는 다시 학교로 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원전연구단에 그때 출범을 했고 사업 기간이 4년이에요. 2019년부터 2023년 금년에 끝나게 돼 있어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적어놨죠. 해양용 초소형 원자력.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러시아가 이쪽에 앞서갔거든요. 그래서 부유식 원전 같은 걸 만들어요. 왜냐? 그게 나라가 크고 인구 밀도가 적으니까 발전소에서 전기 수요처까지 이걸 세울 수가 없어요. 송전선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배를 띄워서 예를 들어서 뭐 사할린이나 뭐 캄차카에 뭘 개발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그래야지 뭘 개발을 하죠. 그래서 배에다가 조그마한 원전을 싣고 가서 그걸로 발전을 한다. 인구 10만 명, 20만 명이 쓸 수 있는 소형 원전. 그게 소형 원전밖에 안 된다. 거기서 부유식 원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해양용 초소형 원자력. 그리고 부유식 원전이라고 되어 있죠. 말은 일단 그렇게 했어요. 이게 근데 그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죠. 기한도 묘하죠. 23년 금년까지 되면은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설계는 뭐 조금 바꾸면 되겠죠. 배치 3 장보고 3 배치 3 설계 들어갈 때 이거 원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이걸 응용하려고 하겠죠. 다양하게. 지금 육상형도 생각 중인 거거든요. 컨테이너에 넣는 것 같지. 잠수함에만 들어가느냐, 가격만 다운이고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우리 항공모함이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요즘 다 모듈식으로 하거든요. 건전지하고 똑같아요. 직렬 연결해서 건전지 한 개 넣으면 짜리, 한 개 더 넣으면 파워가 2배로 커지죠. 직렬 연결하면. 그래서 원자로 숫자만 늘리면 돼요. 소형으로. 그래서 소형 원자로를 다닥다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건전지 끼우듯이.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이제 2020년 되니까 당시 이제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도 하죠. 핵추진 잠수함을 한다. 그때 이미 장보고 3 배치 2는 이미 전기식으로 간다고 결정이 돼 있었고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간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배치 3부터예요. 근데 30년대에 쭉 할 거를 지금 그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지장이 없느냐? 없다. 이건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우리는 전홍축을 쓸 것이니까 20% 이하는 전홍축이라서 그냥 상업적으로 거래가 돼요. 그럼 저 말이 뭐냐? 왜 그러면은 러시아나 미국의 핵잠들은 무기용 고농축을 쓰느냐? 90% 이상, 95% 이상 되는 걸. 왜냐? 연료를 잠수함 수명 동안 안 갈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쪼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농축을 쓰는 거예요. 오래 써야 되니까 연료 함량이 높은 걸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0% 이하를 가지고도 3, 40년 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차세대 원전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기존의 원전은 우라늄 단가가 싸서 그렇지, 아니면 우라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나와서 그렇지 열 효율이 좋지가 못해요. 엄청나게 많은 우라늄 물질이 폐기물로 남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차세대 원전은 뭐냐? 소위 말해서 나오는 뭐 소듐 원자로, 나트륨 원자로나 납 원자로 같은 거는 그거를 태우는 정도를 거의 99% 이상 태우는 거예요. 폐기물 자체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라늄 연료를 적게 넣어주더라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원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시설인데 창원에 있는 거예요. 한국전기연구원이 보유한 전기선박 육상 시험소예요. 이 안에 거대한 수조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선박에 우리 그래서 안창호함 또 이 안창호함과 비슷한 크기의 그 실물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실증을 해보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해보기 전에. 자, 이 시설이 그런 용도로 쓰이고 또 뭐냐? 울산과기원에서 만들었던 그 원자로를 가지고 배에 넣어서 실험을 해보려면 이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안창호급 지금 배치 1이죠, 안창호가. 그 다음 배치 2도 전기고 배치 3로 핵 추진을 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디젤 엔진 자리에다가 원자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중요한 기관이다, 우리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이다. 전 세계에서 3번째라고 되어 있죠. 미국, 영국 다음에 3번째예요, 우리가. 자, 이걸 다 모아 보면은 여기가 우리 원자력 잠수함의 실험의 산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 중에 있는 원자로는 뭐냐 도대체. 제가 우연히 예전에
한국 원자력 학회지를 봤을 때 우리가 개발 중인 원자력, 소형 원자력 차세대 그것을 이게 쭉 취합을 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위에서 네 번째 우라누스라는 게 있어요. 개발자 유니스트, 아까 울산과학기술원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간 거예요. 예. 저게 우리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갔거든요. 4세대. 노형이 뭐냐? LFR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납 기반의 액체, 기본적으로 액체 금속 기반이에요. 납 기반의 납으로 식힌다는 뜻이에요. 납으로 식히는 고속 정식로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으로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폭발 난 거고 우리 뭐 고리 원자력 발전소 다 마찬가지지만 가압 경수로라고 되어 있어요. 가압 경수로. 즉 기본적으로 전기 기관이나 뭐 원자력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물을 끓여서 물이 열의 전달체가 되는 거죠. 수증기가 돼서 그걸로 가서 터빈을 돌리죠. 그 터빈을 돌려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뭐 이제 잠수함 같은 건 전기죠. 그건데 우라늄을 쓰게 되면은 산소도 필요 없고 그냥 혼자 계속 타니까 물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죠. 물속에 계속 몇십 년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산되는 막강한 전기를 가지고 가수 분해를 통해서 물속에서 필요한 산소를 끌어들여서 공기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사람들 호흡하라고. 예.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물이 100도 끓어 넘치잖아요. 이것을 가장 효율이 좋게 하려면은 이 물이 제한된 양의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잠수함이라는 공간 안에 그 물이 효율적으로 되려면은 많은 에너지를 열을 머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도가 100도가 넘어도 물이 끓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못 끓게 압력을 높여요. 그래서 가압이에요. 경수로. 그래서 그 물로. 예. 그러다가 터빈을 돌리면 식으면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가열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압이고 물이 흐른다는 부분에 있어서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일단 소리라는 면에서 원자력 잠수함이 기존의 가압 경수로형은 덜 조용한 거예요. 디젤 잠수함보다. 왜냐? 디젤은 완전 전기거든요. 물속에서 다닐 때는. 모터만 돌리면 되는데 원자로는 껐다 켰다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원자로가 돌아야 돼. 그럼 꿀렁꿀렁 물이 지나간다고. 그게 있고 가압 경수로이기 때문에 가압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후쿠시마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파이프 같은 데서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재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속에 들어있던 그 핵 폐기물들이 그냥 오염이 되는 거죠.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지금 후쿠시마죠. 그런데 액체 금속은 뭐냐? 일단 끓는 점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열을 훨씬 많이 머금을 수 있어요. 물보다. 그리고 압력을 많이 가해서 하드웨어에 부담을 안 줄 수가 있어요. 네. 특히 또 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뭐 격파당해 침몰을 한다. 그럼 식어요. 식으면 바로 금속이 돼요. 그리고 납은 반응성이 떨어지죠. 차폐제로 쓰이잖아요. 그냥 그 원자로를 폭 쏴버려요. 네. 그리고 그 원자로 자체도 이미 열 효율이 훨씬하게 좋기 때문에 핵 폐기물이 극소량만 나온다는 거예요. 기존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그게 미국 쪽에서는 지금 나트륨을 쓰고 러시아 쪽은 납을 써요. 그리고 실제 납으로 만든 납 기반의 액체 금속 기반의 원자로를 알파급 잠수함인가 그게 실제 쓴 사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납으로 일단 갔어요. 근데 소디움도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차세대급을 놓고 경쟁하는 분위기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납 고속 정식로라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라노스의 스펙에 뭐라고 적어놨느냐, 출력이 18메가와트에서 20메가와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E자가 붙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전기를 바꿨을 때 전기 출력이에요. 그건 열 손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나오는 열이 전부 다 전기화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열 출력으로 바꾸면은 우리가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에 출력이 적힐 때가 있어요. 이렇게 메가와트로. 그거는 전부 다 열 출력이에요. 전기 바꾸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전체 출력, 그걸로 비교를 해요. 그럼 이것을 18에서 20메가와트 E를 열 출력으로 바꾸면 60에서 80 정도 돼요. 이게 딱 뭐냐?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레스인가 뭐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잠수함이 60메가와트고 크기도 한 4, 5천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크기가
핵 추진 잠수함용이에요. 출력도. 자, 그리고 40년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가지고도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다. 그리고 열효율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열효율이 좋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거의 안 나온다. 거의 완전 연소가 다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납을 금속을 이용해서 냉배를 쓰기 때문에 열 전달체로 쓰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훨씬 적다. 만약에 사고에도 훨씬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기술을 해냈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는 해낸 거예요. 개발 중인 게 아니고 제가 봤습니다. 자, 우라노스의 실제 크기예요. 지름이 1.7m, 길이가 6m인데 이 정도 사람 크기하고 비교를 하면 이건데 여기서 60메가와트의 열 출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에. 예? 그래서 연료봉을 다 끼워 놓으면 40년 동안 괜찮다는 거죠. 네, 매력적인 에너지원이죠. 네. 자, 그래서 극지방 개발을 한다 했을 때 이거를 배에 싣고 가서 설치해 놓는 거예요. 컨테이너에 싣고. 네. 그러면 거기에 10만 명, 20만 명이 1년 동안 쓰는 전기가 있어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엄청나게 매력적이죠. 극지 개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고 기술 축적도 많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뭐 빌 게이츠가 미래형 금속 고속 정식로에 투자를 한다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다 됐다고 보느냐면은 이 기술이 지금 쭉 순서를 보더라도 문근식의 이야기대로 싹 전부 다 된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투자하고 과제를 한 거, 그 앞단이 성공 못했으면 이 후단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과제들이에요.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각자에서 할 일을 다 해준 거예요. 예. 이제는 어떤 정치적 결정만 남아 있겠죠. 예. 자, 그럼 보면은 제가 다 됐다고 보는 이유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과제 제한 요청서 때문에 그래요. 2022년 5월에 나온 건데 차세대 다목적 고출력 전력 생산 기술 무기체계 패키지형이 돼 있죠. 전력 생산 기술인데 무기체계 패키지형이에요. 네. 자, 400억을 투입해서 27년까지 만들어요. 아까 울산과학연구원에서는 울산과학위원회에서는 23년에 그 실전까지 끝내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아까 시제품을 만들었겠죠. 실험하고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무기체계에 넣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무기체계 패키징이에요. 이게 원자로임은 요 파란 줄 그어놓은 것만 보시면 금방 느낌이 와요. 40피트 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이다. 아마 이게 일반적인 컨테이너일 거예요. 좀 길쭉한 거, 우리 길에서 보이는 거. 예. 1회 충전으로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죠. 아까 크게 말씀드렸죠. 보셨었죠. 아까 좀 전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1회 연료 충전으로 20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초소형 여론 발생기를 개발하기 위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뭡니까? 그걸 27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어받은 거잖아요. 즉 이것은 이 원자로는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상용으로 쓸 수도 있고 해상용으로도 쓸 수 있고 여건에 맞춰서 20년짜리도 되고 40년짜리도 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오늘은 캐나다 잠수함 구매권 이야기를 좀 드리다가 우리 핵추진 잠수함 현황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 캐나다 잠수함권에 대해서 문건식이 등장해서 설명을 한 것이 계기가 됐네요. 예. 그의 인터뷰는 한번 들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